강진우 님이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따님 강소연 씨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요? 우리 딸이 왜요? 무슨 일이죠? 강진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정정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늙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소연이라는 이름을 보고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과의 통화는 언제부턴가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빠, 나야. 잘 지내시죠? 소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런 딸의 노력이 더 마음 아팠죠.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어떠니? 민혁이는? 민혁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진우의 목소리는 딱딱해졌습니다. 3년 전 소연이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진우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대학 동기라며 소개한 정민혁은 겉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대기업 과장, 준수한 외모, 예의 바른 태도. 하지만 진우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민혁 오빠는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좀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소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진우는 딸의 목소리에서 숨기려 애쓰는 무언가를 감지했죠. 검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어온 그였기에 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통화가 끝난 후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소연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진우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 남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야. 눈빛이 곱질 않아. 내가 울 일만 생길 것 같다. 하지만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빠, 나 이제 30이야.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민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는 그냥 날 못 믿는 거잖아요. 그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딸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진우는 딸의 손을 민혁에게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죠. 내 딸 울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소연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리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진우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소연 부부는 진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르는 정도였고 평소엔 전화 통화가 전부였죠. 진우는 혹시 자신이 너무 과했나 싶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환한 밝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소연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진우는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소연을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죠. 멀리서 본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는데 6월 더운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소연아. 진우가 부르자 소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빠,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장 보러 왔지. 너는? 저도요.
민혁 오빠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 사러. 말을 하던 소연이 무언가를 집으려다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진우는 순간 멍 자국을 봤습니다. 팔목에 선명한 푸른 멍이었죠. 소연아, 그게 뭐니? 소연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부딪혔어요. 제가 덜렁대서.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서 추궁하면 소연은 더 멀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팔에 있던 멍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리고 3년 전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나? 하지만 진우는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아빠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한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으니까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그 주말을 기다리며 진우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도 했죠. 무슨 일이 있든 이번엔 딸을 지켜주리라 다짐하면서요. 토요일 저녁 진우는 식탁에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갓 지은 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민혁이는 안 왔니? 오빠는 회사 일이 있대요. 주말인데도 바쁘네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지만 진우는 일단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식탁에 앉혔죠. 오랜만에 아빠 된장찌개네. 정말 먹고 싶었어요. 소연이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진우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의 파운데이션이 유독 진한 것도 눈에 띄었죠. 뭔가를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요즘 잘 지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네. 그냥 다이어트 중이에요. 민혁 오빠가 날씬한 게 좋다고 해서. 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던 딸이 더 살을 뺀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식사를 하면서도 소연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소연아, 핸드폰 좀 내려놓고 먹어라. 밥이 목으로 넘어가니? 아, 네. 죄송해요.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진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돼. 중요한 전화인가 보네. 아니에요. 나중에 걸게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소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아빠. 소연이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죠. 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혁 오빠가 급한 일이 있대요. 소연아, 이제 막 왔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 황급히 가방을 챙기는데 진우는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죠. 아무 일 없어요, 아빠. 정말로요. 그냥 민혁 오빠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나 봐요. 진우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11시쯤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강진우 님이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따님 강소연 씨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뭐라고요? 우리 딸이 왜? 무슨 일이?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일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그 옆에는 민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민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죠.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평소에도 좀 덜렁대는 편이라 진우는 민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의식이 없어 물어볼 수도 없었죠.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일단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민혁을 바라보더니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멍 자국이 꽤 많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 치고는 상처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평소에 자주 부딪히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민혁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소연이 깨어났습니다. 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죠. 소연아, 아빠야. 괜찮니? 소연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들어오자 표정이 굳어졌죠. 오빠,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좀 쉬어. 민혁은 차가운 손길로 소연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진우의 가슴이 답답했죠.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진우는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나? 민혁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아버님? 저도 소연이 남편입니다. 아내가 다쳐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우를 비웃는 것 같았죠. 앞으로 조심하게. 우리 딸 다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인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혁의 말에는 묘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과 팔 그리고 민혁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무엇보다 소연이 민혁 앞에서 보였던 두려움 섞인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나?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사고였다면 괜한 의심으로 딸과의 사이만 더 멀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딸을 더 자주 만나고 민혁이라는 사람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아빠야. 오늘 몸은 좀 어떠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가져다 줄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왔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그 짧은 문장에서도 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병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소연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늘 짧고 형식적이었죠. 그러던 중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 진우는 소연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였죠. 저녁 7시쯤 민혁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민혁이 내렸고 이어서 소연이 내렸는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혁이 먼저 앞서 걸어갔고 소연은 뒤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소연이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민혁이 뒤돌아봤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짜증 섞인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민혁을 따라갔죠. 진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위축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활발하고 당당했던 소연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진우는 병원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을 진료했던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제가 그날 밤에 온 환자 보호자인데요. 혹시 우리 딸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 치고는 멍의 위치가 방어흔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환자분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셔서 방어흔이요? 네, 누군가의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요. 다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죠. 민혁이 소연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강소연 씨 아버님 맞으시죠? 저는 정민혁 씨 회사 동료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찻집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민혁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망설였는데 강소연 씨가 걱정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딸을 아시나요? 네, 회사 행사 때 몇 번 뵀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시던데 요즘 민혁 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회사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한 번은 회식 때 술을 마시고 나서 소연 씨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듣기 거북한 욕설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두고 보자는 말도 했고요. 다음 날 소연 씨가 회사에 찾아왔는데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른 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들어야 했죠. 그리고 민혁 씨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혁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수지 첫돌 파티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민혁 씨 전 여자친구예요.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지라는 아이는 설마 민혁의 아이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혁 씨가 소연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일이라고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이런 남자와 살고 있다니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빚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찻집을 나온 진우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혁의 회사 주변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사설 탐정 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나 좀 도와줘. 사람 하나 조사해야겠다. 일주일 후 재호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혁은 이미 전과가 있었죠. 5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말소되어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형, 이 자식 완전 쓰레기네요. 도박 빚도 3천만 원이 넘고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 재호가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유진이 보여줬던 사진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박현주 32. 민혁이랑 5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지라는 아이는 민혁 애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딸을 속이고 때리고 이중생활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민혁이 놈이 소연 씨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았어요. 소연 씨는 모르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합쳐서 거의 5천만 원이에요. 서류는 위조한 것 같고요. 이거 빨리 막지 않으면 소연 씨가 신용불량자 됩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민혁을 찾아가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됐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민혁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선배, 오랜만입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가정폭력 사건인데요. 진우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연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민혁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진우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아빠 집에 오지 않을래? 보고 싶다. 아빠, 저 요즘 좀 바빠서. 그럼 아빠가 갈게.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소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낮에 뵐게요.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딸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토요일 낮 진우는 소연을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6월 말 더운 날씨에 스카프라니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아, 많이 기다렸니?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은 소연은 불안한 듯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소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놀라지 말고 들어줘.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감한 듯 했죠. 민혁이에 대해 알아봤다. 너한테 못되게 굴고 있지? 아빠, 왜 그러세요? 민혁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연이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죠. 민혁과 박현주,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알아? 민혁이 지금도 만나고 있는 여자야. 그리고 이 아이는 민혁이 아이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죠. 이게 뭐예요? 아빠가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민혁 오빠는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죠. 소연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아빠랑 밥 먹고 있어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끄는 소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죠. 소연아, 가지 마. 아빠가 다 알아. 그 사람이 너를 때리고 있다는 것도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다 알아. 아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듯했죠.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문자였는데 소연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뭐? 또 때릴 거야? 소연아, 이제 그만해. 아빠가 지켜줄게. 소연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빠, 무서워요. 민혁 오빠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말로만 하다가 이제는. 소연이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진우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임신 진단서를 꺼냈죠. 5주째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민혁 오빠한테 말했더니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라고 했니? 지우라고. 자기는 이미 아이가 있다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을 사위로 둔 자신이 한심했죠. 그날 병원에 간 것도 민혁 오빠가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오빠가 화가 나서 밀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소연의 고백을 들으며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소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안 돼. 하지만 아빠, 민혁 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빌린 돈도 그건 내가 빌린 게 아니야. 민혁이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때 레스토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있었네? 소연아, 가자. 지금 당장. 민혁이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민혁의 손을 뿌리쳤죠. 우리 딸로 와. 아버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아내를 때리고 명의를 도용하고 바람까지 피우는 게 부부야? 민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죠. 증거 있어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의 전과 기록, 대출 서류, 불륜 증거들이었죠. 증거, 여기 다 있어. 30년간 검사로 일했던 내가 내 같은 놈 하나 못 다루겠어? 내가 한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처벌받게 해줄게. 민혁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소연이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신용불량자 직전인데? 그리고 민혁이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지우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잖아. 그 순간 진우가 민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내 딸과 손주를 위협해? 너 같은 쓰레기는. 아빠, 그만해요. 소연이 말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진우는 민혁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 하지만 소연이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이혼 서류는 며칠 안에 받게 될 거야. 민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강소연 너도 각오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혁이 나간 후 소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딸을 안았죠. 괜찮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소연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딸의 방은 그대로였죠. 진우는 딸이 잠든 후 밤새 대책을 세웠습니다. 민혁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호야,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 동시에 진행하자. 가정폭력, 사기, 협박 모든 혐의로. 알겠어. 근데 진우야,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알아.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소연에게 계속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진우의 집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우는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혁이 서 있었죠. 손에는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혁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순간 얼었습니다. 망치였죠. 민혁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님, 좋게 좋게 끝내시죠. 소연이 돌려주세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그건 내려놔. 민혁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혁이 문틈에 발을 끼웠죠. 소연이는 내 아내예요. 아버님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때 안에서 소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의 난동에 잠에서 깬 것이었죠.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혁은 계속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빠, 소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혁을 본 소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소연아, 911에 신고해. 빨리.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들자 민혁이 더 격렬하게 저항했죠. 신고하면 너도 끝이야. 강소연 난 절대 혼자 안 망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그 순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민혁을 밀어냈고 재빨리 문을 잠갔죠. 밖에서 민혁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당장 열라고. 쿵쿵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곧 경찰이 도착했고 민혁은 체포되었습니다.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였죠.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소연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진우와 소연은 안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소연이 말했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소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주였죠. 민혁의 숨겨진 여자이자 수지의 엄마였습니다. 강소연 씨죠? 저는 박현주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진우가 경계했지만 현주의 표정은 의외로 진지했습니다. 저도 정민혁한테 속았어요.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연 씨와 결혼한 거더라고요. 현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민혁이 저한테 쓴 차용증이에요. 2억이 넘어요. 수지 양육비라면서 계속 돈을 받아갔는데 다 도박에 썼더라고요. 소연과 진우는 놀랐습니다. 민혁의 이중 생활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민혁이 또 다른 여자들한테 사기친 증거예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정민혁을 확실히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현주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진우는 받아들였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민혁은 구속되었고 추가 여죄가 계속 드러났죠. 사기, 폭행, 협박, 명의도용 등 혐의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던 중 진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민혁이 소연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았던 것이죠. 수익자는 당연히 민혁 자신이었고 보험금은 5억이었습니다. 이 자식? 설마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혁이 소연을 때린 것도 계단에서 민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소연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민혁 오빠가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얼마를 받게 될까 같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연아, 이제 안전해. 그놈은 다시는 너한테 가까이 올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민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협박 편지를 보냈고 심지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려 했죠. 진우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민혁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소연을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협박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폭력을 쓴 적이 없습니다. 민혁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남편 몰래 낙태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제 의뢰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주의 증언이 있었죠. 저도 정민혁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고요. 습관적으로 여자를 때리는 사람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민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끝까지 발악했죠. 소연아, 내가 이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그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범죄자보다는 훨씬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감히 내 아이를. 민혁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이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죠. 피고인은 자제하십시오.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열립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진우와 소연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심했어요.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예요.
그리고 민혁 오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키울 거예요. 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키우자.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요. 진우는 소연을 뒤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가구가 뒤집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죠. 강소연, 넌 내 거야. 도망칠 수 없어. 진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죠. 경찰은 민혁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강 선생님, 일단 다른 곳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소연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상태가 좋지 않았죠. 충격으로 인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진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스트레스가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수세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죠. 진우는 검사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범아, 도움이 필요하다. 진우가 연락한 사람은 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검사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죠. 형님, 걱정 마요. 내가 직접 챙길게요. 그놈 여죄 다 파헤쳐서 최소 20년은 못 나오게 할 거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혁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민혁은 소연 외에도 3명의 여성을 더 만나고 있었고 모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뜯어냈죠. 총 피해액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결혼 사기범이네요. 상습 사기에 폭행, 협박까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수사관의 말에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보복은 계속되었죠. 이번에는 소연의 직장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강소연 씨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당했다더라. 남편 돈을 빼돌렸다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소연은 결국 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연의 눈물에 진우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로보다 행동이 필요했죠. 진우는 민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0년 전 민혁의 첫 번째 아내가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살로 결론 났지만 정황이 이상했어요. 보험금이 3억이었는데 정민혁이 다 받아갔죠. 재호가 가져온 자료를 보며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혁은 단순한 폭력남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었죠. 재호야, 이 사건 다시 조사해봐.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며칠 후 재호가 가져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대박이야. 그 여자 죽기 전에 친구한테 편지를 남겼대. 정민혁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근데 그 친구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는 거야. 진우는 즉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정민혁이 찾아와서 협박했거든요. 입 열면 너도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경찰에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노리는 포식자였던 것이죠. 진우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검사는 민혁의 전 아내 사망 사건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여성들을 노리는 연쇄 범죄자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건 별개 사건입니다. 10년 전 일을 왜 지금?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증인으로 나선 박현주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민혁은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폭력, 협박, 그리고 한 번은 베란다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제가 간신히 버텼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이 소리쳤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때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우가 제출한 것은 민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재호가 민혁의 옛집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때렸다. 울면서 빌어대는 모습이 우습다. 보험금 5억이면 충분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판사가 일기장을 읽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고 진우는 딸을 꼭 안았죠. 피고인, 이게 당신 필체가 맞습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체 감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검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살인미수, 상습사기, 공갈협박. 최소 25년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온 동생을 통해 또다시 협박 메시지를 보냈죠. 재판 끝나도 끝이 아니야. 출소하면 반드시 찾아갈 거야.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민혁의 동생을 직접 찾아갔죠. 당신 형 때문에 계속 이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협박 방조죄라고 알아? 진우의 단호한 경고에 민혁의 동생은 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은 없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혁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민혁은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그 사람이 미워야 하는데 왜 마음이 아플까요?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와 아이를 위해 앞만 보고 가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혁의 자살 시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민혁은 정신병원에서 호송되어 왔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정민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상습폭행, 사기, 협박, 명의도용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죠.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노린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8년을 선고합니다. 28년이라고요?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민혁이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아이는, 내 아이는 어떻게 해?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진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끝났어, 딸. 이제 정말 끝났어. 재판이 끝난 후 진우와 소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혼인 기간이 짧고 정민혁 씨가 사기로 얻은 재산이 대부분이라 소연 씨가 나눠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변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소연아.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눈짓으로 물었고 소연은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며느라. 아니,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찻집에서 민혁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 중반의 여성은 많이 초췌해 보였죠.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민혁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거 많지 않지만 받아줘. 민혁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죄의 뜻이야.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소연이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사정했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받아줘. 그리고 뱃속에 아이네 손주잖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진우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정민혁이 아이에게 아버지 자격이 없듯이 어머님도 할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저희가 무슨 염치로.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빌겠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았죠. 아빠, 제가 너무 매정한가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는 너와 아이만 생각해. 그로부터 2달 후 소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죠.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야. 앞으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이의 이름은 세이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소연은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빠, 복직하려고요. 세이도 있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죠. 진우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어느 날 진우는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혁의 첫 번째 아내 사망 사건이 재수사되어 살인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이었죠. 강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민혁은 추가로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우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민혁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세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소연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우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진우 선생님이시죠? 저는 정민혁의 변호사입니다. 정민혁 씨가 선생님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냐고 묻더군요. 반성문 같은 거라고 하는데 진우는 거절하려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소연과 함께 편지를 읽었죠. 아버님께, 그리고 소연에게.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악몽을 꿉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염치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제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부디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정민혁 올림. 소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왜 이제 와서? 사람은 가끔 너무 늦게 깨닫는 법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필요는 없어. 소연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세이가 크면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었죠. 아빠,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진우는 딸의 단단해진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세이를 바라봤죠.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세이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세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진우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죠. 이 아이는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과 소연이 지켜줄 테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민혁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나는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이는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서 가장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진우는 매일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반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했어요. 세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 세이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제일 잘생겼구나. 응,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진우는 손녀의 맑은 웃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진우와 소연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이제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세이를 키우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소연의 말에 진우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게 기뻤죠. 저녁 시간 소연이 한 남자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그는 의사였고 병원에서 소연을 만났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준호입니다. 소연 씨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이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이었죠. 세이야, 안녕? 아저씨는 준호라고 해. 안녕하세요. 엄마가 아저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진우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민혁대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맑고 정직했죠. 사실 제가 소연 씨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와 세이, 두 사람 모두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는 안심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먼저 자리를 비켜주었죠. 아빠 어떠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죠. 좋은 사람 같구나. 무엇보다 세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여. 아빠, 사실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제 상처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진우는 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기로 했죠. 소연아, 이번엔 아빠가 응원할게. 행복해져라. 그로부터 1년 후 소연과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정한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죠. 세희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동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많아졌어요. 세희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호는 세희를 안으며 약속했죠. 세희야,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네, 준호 아빠. 아이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에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진우는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소연의 사진이 있었죠.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소. 당신이 보고 있다면 기뻐하겠지? 진우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연이 2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진우는 혼자서 딸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혁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죠. 아빠, 민혁 오빠가. 소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아빠, 이상해요.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워요. 진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과거가 된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스스로 심판을 내렸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와 교훈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소연과 준호 사이에는 둘째 아이가 생겼죠.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진수로 하고 싶어요.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진우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두 손주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어느 봄날 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세희는 동생 진수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소연과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진수가 저만 보면 웃어요. 그럼 우리 세희가 최고의 누나지. 진우는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벚꽃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민혁이 현관 앞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던 그 밤, 소연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던 날, 그 모든 악몽 같은 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선 소연은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소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죠. 그냥 우리가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정말 잘 이겨냈다고.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때 아빠가 절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잖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세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와 소연은 가족들에게로 갔죠. 준호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진정한 행복의 순간. 강진우는 생각했죠.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자신이 옳았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도 옳았다고.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